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뭡니까? 마침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었죠.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야당은 국민의힘인 야당은 또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죠. 또 일부 언론에 보면은 이게 청년을 대표한다 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은 외국인 기업들이 떠나갈 것이며 또 미래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앤다 하면서 막 주장하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뭡니까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이게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또 제가 노동자 생활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분명히.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누가 옳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그냥 그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의 힘이 어디에 가 있느냐, 소수 일부 가진 자들에 가 있느냐, 일반 대중에 가 있느냐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냥 시대 정신을 그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게 노란봉투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될 시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 보면은 일단 노란봉투법이라고 뭐 명명지한 게 된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쌍용 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의 손배 가압류로부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수십 명의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가까운 해고 노동자들이 자살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서 전달한 연대 운동이 돼 가지고 여기서 유래해 가지고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게 됐죠. 쉽게 말하면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는 주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노란봉투법의 주 법안 내용을 보면은 뭐 손해배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손해배상 제한과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 노조 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뭡니까 또 사용자와 기업주 경영자 뭐 이런 쪽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봉투법 자체가 노조법 관련 아닙니까? 노조법. 실제로 노조가 있는 회사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것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을 보면은 한 10% 남짓 한 정도이기 때문에 10명에 1명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열에 9명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만이 이와 관련돼서 뭐 관련되는 법이죠. 실제로 노동조합이 없으면 이 노란봉투법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노동조합들을 보면 2010년도 자료인데요. 이게 북유럽 노동조합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북유럽을 보면은 아이슬란드가 한 91.8%, 덴마크 66.5%, 스웨덴 65%, 핀란드 60%, 뭐 벨기에 50.3%뭐 이렇게 높습니다. 노르웨이도 49%그 절반이고 이와 반해서 우리나라는 10.5%, 미국의 10.1%, 프랑스 8.8%뭐 대동소이하죠.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이 한 17% 정도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곳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뭐 이렇게 노동과 관련된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은 그렇게 뭐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뒤에 백그라운드로 봐주시면 이 ILO에서 나온 뭡니까 판례집입니다. 결사의 자유라 해가지고 프리덤 오브 어소시에이션 결사의 자유죠. 이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소제목으로 밑에 보면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 모음 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판례집입니다. 판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ILO 유엔에도 많은 협약들이 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뭡니까 이게
이 뭐 몇 개 가입하지 않은 이게 협약에 가입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만으로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우리나라 법도 있지만 그 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많은 판례에 의해서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ILO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협약이 있지만 그 협약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집이라는 게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뒤에 프리덤 오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은 판례집입니다. 판례집. 케이스북이라는 거죠. 이 케이스북을 보면 지금 우린 노란 봉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판례집 내에 759번째 내용을 보면은 파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노란 봉투법의 두 번째 내용이 이게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은 노사교섭 대상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한정해가지고 뭐 이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개정안은 해고 구조 조정, 외주화 등도 이제 교섭 대상이 된다고 이제 포함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뭡니까?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사용자 측이나 이게 뭡니까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 정치단체, 뭐 야당, 국힘을 대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고하고 구조조정하고 외주화하겠다는데 가만히 있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외주화 자체가 이 외주화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그러니까 이 고용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죠.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고하고 구조조정하고 외주화하겠다는데 이거를 뭐 파업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표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임금 근로조건을 너무나 좁게 이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해고 구조조정 외주화가 다 근로조건이죠.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원은 너무나 이게 노동자들 편이 아니라 이 사용자 편에서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 판례집 759번을 보면은 원문은 백그라운드로 봐주시고 보면은 해석을 해보면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직업적 이익을 옹호하는 책임을 지닌 단체들은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이죠. 고용, 사회보장, 생활수준과 같이 그 조합원 및 일반 노동자는 조합원이 아니죠. 에게 그냥 보통 조합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경제정책 동향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파업행동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있어야 한다. 파업행동은 이게 뭡니까? 파업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게 판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는 거죠. 이게 사회경제정책마저도 사회경제정책이 뭡니까? 결국 비정규직을 허용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2년 내에 해고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모두 뭡니까? 일반 노동자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파업 행동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정당화하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예? 파업의 목적이 경제적,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관한 파업이고 정치 파업이고 연대 파업이고 다 이게 정당하다는 거죠. 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파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자신들의 이익에 자신들이 누굽니까? 노동조합대에 있는 조합원이나 일반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면 이 정점에 대해서는 뭡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파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나에게 불리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사회 정책이 정해지는데 결정되는데 이게 대해서 우리 회사에 뭡니까 고용과 근로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파업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른 회사 갔을 때 영향을 안 미칩니까? 미치는 거죠. 결국 이에 대해서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든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하게 파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들어간 이게 쟁의 행위의 범위 확대, 해고 구조조정 외주화 이건 더 직접적으로 뭡니까 해당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해고와 구조조정 외주화는 바로 직접적으로 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파업할 쟁의 활동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자신들을 해고하고 구조조정하고 외주화하겠다는데도 외주화는 바로 뭡니까? 외주화하고 나면 그 자신들의 뭡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해서 해고 쟁의 행위를 하겠다는데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당연히 ILO 판례집에 대해서 당연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의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해서 강화하는 간접 고용과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수권을 일부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판례집에 보면 774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 목적의 인정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게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야,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을 받아들이라고 파업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다. 하청 업체가 원청에 대고 교섭을 요구하고 안 하고는 사용자들이 뭔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게 회사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자가 야, 하청 업체와도 교섭을 해라고 파업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게 연대라는 거죠. 연대. 예? 왜냐하면은 이게 무작정 하도급이라 여기서 하도급이라 하면은 쉽게 말하면 조선소 내에 예를 들면 조선소 내에 여러 회사가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은 쉽게 말하면 하루 출근하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지시한 업무 스케줄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업무 위치를 정해지고 그리고 업무 지시대로 일을 합니다. 그야말로 원청에서 모든 것을 뭡니까? 결정을 하죠. 쉽게 말해서 설비마저도 원청의 설비를 다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청에서는 인력만 파견하는 거죠. 그 하도급 회사의 사장은 인력 파견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인력 관리 회사죠. 쉽게 말하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하도급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 내에 똑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죠. 전소도 마찬가지죠. 일부 섹터를 갖다가 하도급 회사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와 같은 모든 진도 관리, 업무 지시, 모든 것을 뭡니까? 이 원청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해야 될 일을 이러한 편법적 하도급 회사라는 이름으로 고용을 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임금을 이게 줄이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보십시오. 전부 다 하청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일을 해보니 이게 조선소에서 일하는 게 결코 임금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자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확대해달라고 업계에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한 번 떠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 분야가 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작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돌아오지 않죠. 이게 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젊은 세대들은 이 조선 쪽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특히 뭡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역은 안 하려고 하죠.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확대해서 고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이 조선업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미국의 호황이었던 조선업이 다른 나라로 다 넘어갔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조선업도 언젠가는 이게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적정 생활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만이 상생하면서 지원해야만이 이 업이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임금을 뭡니까 작게 주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하겠다는 정책만 있다면 이거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는 조선업을 누구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뭐 원청이냐 하청이냐 이게 파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계속 임금을 줄인다는 것은. 왜냐하면 임금이 너무 작으면 당연히 이 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이 업종에 종사를 하겠습니까? 결국 지금은 블루칼라 직종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만 기피하는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면은 이게 뭡니까? 화이트칼라 기술 노동자들도 결국 이 업종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당연하다. 이게 뭡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청업체의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한다. 뭐 이걸 떠나서 이거는 이 업종이 뭡니까?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은 이게 손배가 압류. 손배가 압류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 이게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은 이게 노조법 제37조에 보면은 적법한 쟁의를 한 경우에는 민현작상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돼 있다는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이게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뭡니까 이때 이게 개인과 노동조합의 동시에 이게 법적 책임 법 소송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게 회사 측은 사측은 이 업을 대리하는 법원, 로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주고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돈이 없는 노동조합이나 개인은 계속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 법의 소송의 결론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괴롭히는 거죠. 그와 같은 결론을 보면은 내나 이 노란봉투법의 원인이 되었던 쌍용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개개인에 대한 손배가 압류로 인하여 거의 3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거죠, 이게. 또 하나 처음에 말씀드리면 이게 대한민국의 100%가 다 합법적으로 파업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조합은 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파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해보시면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파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파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절차도 다 밟아야 되고요. 이러한 또 행정상의 이런 과정 절차들이 굉장히 다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파업에 대한 승인이 떨어질 때만 이 파업을 하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업 자체만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예. 이게 뭐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유명하신 대통령 있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게 철도청이 파업을 하니까 철도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파업의 승인을 이게 받고 나서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발의되는 철도청이 왜 철도가 왜 철도 노동자를 파업하느냐 그건 불법이야 라고 규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원에서 판결해야 될 문제를 자신이 행정부인 수장인 자신이 파업의 불법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죠. 자,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러한 법적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시대 정신을 반영. 제가 무슨 말을 싶냐면은 제가 이게 사회 첫발을 디뎠을 때 30년 전에는 주 6일을 일하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지는 시대였고 또 시간에 지어서 토요일 날 반나절 일하는 것이 오전에만 일하는 것이 정당한 시대가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과 같은 주 5일제가 되었습니다. 임금 하락 없는. 근데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은 그러한 제도들이 도입될 때마다 엄청난 이게 경영계나 사용자 쪽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와 이 경영계를 대변하는 정치권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망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외국으로 간다부터 해가지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똑같은 논리를 펴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거는 사용자들도 혹자는 사용자들도 어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 6일을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시대는 주 6일을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시대 정신을 시대에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이 외국인 서구 유럽의 회사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이게 높은 노동과 관련된 질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온 것이고 더구나 자신들의 나라는 대한민국의 이게 뭡니까 노동과 관련된 이 법률 노동법이 훨씬 더 엄격하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의 노동 질이 높은 이 나라에서 이게 사업하기에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노동법이 훨씬 더 엄격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와 있는 거지. 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요약하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노동법은
이게 절대 다수인 열의 뭐 9명은 해당되지가 않고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규정한 법률이고 또 하나는 현재 뭐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을 이 법이 반영하듯이 대다수의 이제 파업에서는 불법 파업이 있지 않습니다. 불법 파업이 없고 누가 뭡니까 요즘에 노동자들이 기물을 파괴하고 뭐 무단 점유하고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파업을 정당하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파업에서 쟁의 행위에서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뭐 아주 우려 섞인 이런 케이스를 연상해서 반대하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는 맞지 않죠. 지금 시대는 맞지 않고 지금은 모두 다 노사가 공생의 길을 나아가야 하고 또한 뭡니까 경영청에서도 경영자들도 너무나 이게 외주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임금을 축소하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기업에도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겁니다. 또한 그러한 외주화나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에게 그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고용에 문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노란폭 통과와 관련해서 이 일부 정치권과 뭐 단체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는 적절한 사회의 시대를 반영하는 법이라고 판단되집니다. 시대가 지나서 이 법을 돌이켜 보면 왜 그때 그러한 많은 반대들이 있었는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